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터키 밀리 가제테에 따르면 앙카라 시정부는 중공 대사관 앞거리의 명칭을 투르크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독립조직 동투르키스탄을 연상시키는 거리명입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을 비판한 터키 조야에 대해 중공 대사관이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겁니다. 4월 초 앙카라 시장과 터키 야당 인사들은 트위터에서 중공의 인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터키 중공대사 류 샤오바오는 신장은 중공의 영토며 주권과 영토 완전의 침해에 대해 결연히 비판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 외교부가 주 터키 중공대사 류 샤오바오를 초치하자 중공 외교부의 짜오리젠 대변인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앙카라시 당국은 주 중공 대사관 앞 거리를 파헤쳐 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인이 같은 민족이니 지지하고 중공을 규탄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2009년 창설된 터키 카운슬이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터키 카운슬은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투르크어를 쓰는 5개 국가의 협력체입니다. 투르크는 돌고래입니다. 이들 국가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면서 안보, 무역, 에너지, 관광 부문의 우호를 다졌습니다. 터키 카운슬의 옵저버 스테이트는 헝가리입니다. 여기서 미묘한 역사적 전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별개 지역 동맹입니다. 중공의 1대1로를 경계하면서 러시아와 중공 사이에서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는 민족 공동체입니다. 신장 면화와 위구르인 탄압으로 촉발된 반중 정서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는 터키로부터 무인기를 구매하고 향후 여러 대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터키에 대해 무인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일고 있는 네오나치즘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의 동맹국쯤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번에 급변했습니다. 또 친중 노선에서도 서서히 탈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을 지핀 면도 강합니다. 바이든이 푸틴에게 영혼 없는 살인자라고 비난한 뒤 미러 양국 간 감정은 고조됐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리스트의 색깔혁명 기지로 장차 러시아에도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이 자국 내 친러시아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친러시아 언론을 탄압하자 푸틴은 이에 발끈해 온 터였습니다. 또 글로벌 리스트가 키운 반체제 인사 나발류를 내세워 러시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를 조장하자 푸틴의 위기감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권이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토도 우크라이나 편을 들자 푸틴은 분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자국을 회원국으로 하루아피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토의 동진을 받아들여 러시아를 위협하는 칼이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크렘린의 부집사장 드미트리 코작은 우크라이나가 사라지면 그것은 바이든 잘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건드리지 말라면서 전면전까지 경고했습니다. 크림은 러시아계 인구가 절대 다수고 돈바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림은 2014년 주민투표로 러시아에 편입됐고 돈바스 지역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대립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투폴리에프 160 폭격기로 노르웨이와 이태리 부근에서 위력을 과시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면서 흑해 함대를 진입시켰습니다. 푸틴도 이에 맞서 흑해 함대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전혀 굴하지 않고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독일, 프랑스가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러시아에 노르드 스트림을 도입하는 등
푸틴에 대해 그다지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자 바이든은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제스처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바이든이 러시아를 느닷없이 적으로 돌리면서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접근하자 그 여파는 태평양에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북방 4개 도서 위 쿠릴 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11월 이곳에 수호이 27 전투기와 T-72 B3 탱크, S-400 방공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했습니다. 2차 대전 말 소련이 뒤늦게 참전하면서 점령한 북방 4개 도서를 기반으로 홋카이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가 이곳에서 군사적 활동을 늘리면 대중공 포위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실책으로 대중공 압박 여기저기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태 지역과 관련된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처음으로 타이완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4월 14일 타이베이 송산공항에 전 상원의원 크리스 도드, 국무차관을 지냈던 리처드 아미티즈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초당파 중량급 인사들이 도착했습니다. 타이완의 우자오시의 외교부장과 주 타이완 미국 대표가 공항에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크리스 도드는 바이든의 30년직입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이들을 통해 타이완에 대해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사단은 4월 15일 차잉원 총통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비록 비공식 방문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중공으로서는 펄쩍 뛸 일입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4월 12일 타이완산 말린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폼페오는 자유의 옹호자로서 타이완 파인애플을 즐기고 있다면서 체스를 두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체크메이트, 장군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흘러간다고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워싱턴 타이완 문화경제대표처의 비킴 샤오도 폼페오의 포스팅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변에 돌린 것과 같은 파인애플을 폼페오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15일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2021년 안에 타이완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무장관이지만 국제 외교 문제에서 폼페오의 무게감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타이완 미국 대표처는 타이완인들과 아주 친근하게 소통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처 대변인 아만다 만수르는 미국 타이완 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 성의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만다 만수르는 그동안 틈틈이 읽힌 중국어로 양국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10년 10월 타이완인들은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언제쯤 타이완을 방문할지 알고 싶다는 질문을 대표처에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주 반가운 질문이라면서 보건부장 아제로와 국무차관 크라크가 방문을 한 만큼 다음 손님은 누가 될지 기대해보자고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만다가 스탠 바이 미란 팝송을 흥겹게 부르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타이완의 최전선 마주섬의 군사 갱도안에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아만다가 지난주 하루 일정으로 마주로 여행한 뒤 전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AIT 대변인과 함께 마주로 여행하자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AIT의 타이완 외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이 섬은 미국 타이완 간 협력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만다는 2020년 10월 금문도를 방문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8.13 포격 전시관과 함께 군사시설물을 개조해 만든 커피숍 등을 찾았습니다. 마주는 참전했던 미군 100여 명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 본토에서 13,000마일 떨어진 타이완 마주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을 기려 그들의 미 본토 고향을 묘사한 대형 지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게 됐습니다. 마주 방위지휘부가 2014년에 설립한 미군 족적기념관에 전시된 이 지도는 1963년부터 70년까지 마주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들이 그린 겁니다. 타이베이 내후의 신축 미 대표처 청사 부근에 건설하는 대표처 직원 숙소 건물도 거의 완성됐습니다.
11억 6천 타이완 달러를 들여 빌딩 한 채를 지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정식 외교 관계를 복원할 경우에 아예 대비해 미래 대사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빌딩은 중공과 연고가 전혀 없는 타이완의 건설사가 맡아 지었습니다. 4월 13일 차잉원總統은 신형 상륙 강습함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윗산의 이름을 따 윗산함으로 명명됐습니다. 타이완의 국방 자주 계획의 일환인 국함 국조 방침에 따라 건조된 1만 톤급의 강습함입니다. 갑판에 헬기 2대, 그리고 도크안에 상륙 강습 장갑차 AAV-7 여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EMP 공격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군 측은 이 함정의 근접 방어 시스템의 전력이 현역인 라파예트보다 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군은 아직도 키드급의 낡은 미제 구축함을 운용하는 등 객관적 전력이 상당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타이완 방어 공약과 우방인 일본의 지원에 힘입어 잠수함과 수상 전략을 점차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상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계속 진영을 바꿔가며 장군 멍군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나토, 미국, 중공, 일본, 타이완 정세가 모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급변은 몇 수 앞을 내다봐야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